장관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8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통일원 교류협력국 총괄과장, 인도지원국 인도과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 초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직 후보자 조명균.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건 위원장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국익과 민의에 어긋남이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4년 당시 국토통일위원이었던 통일부에 들어와 20년 이상 통일정책,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성공단 등 통일 업무 전반의 현장 실무와 정책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외교와 안보, 통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보냈던 시간은 남북관계 현장에서 가졌던 고민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통해 보완해 나가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중하고 복합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 관계는 단절되었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핵과 전쟁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변화한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합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민 합의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해 폭넓은 합의를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북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도 밀접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한편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쇄신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건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통일부 사람입니다. 통일부를 떠나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애정과 고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의 공직 생활을 통일부에서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한반도가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윤영석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에 앞서서 자료 제출과 회의 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신상에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세금 탈세, 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한 자료를 아주 부실하게 제출했었고 또한 아예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러한 것을 제출하기를 요청을 했지만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4년 당시 후보자가 매도했던 봉천동 주택세 채의 거래 내역서, 또한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이러한 자료를 다음 날인 6월 8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세금 납부 내역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 정보 시스템에서
후보자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결국 후보자는 그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은 본인의 세금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그 자격 미달, 또 자료 제출로 미비하고 또한 자질이 부족한 이러한 그 후보를 결국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의사를 제가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본 의원이 63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수의 지금 중요한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또 200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 등의 자료에 대해서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6년 2월에 후보자가 매도한 그 의정부 주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내역도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금일 오전 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후보자께서는 지금 우리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중으로 최대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후보자께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통일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감회가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세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통일부 출신 장관의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출신 장관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통일부의 위상을 새롭게 끌어올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는 데 기여하는 장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 도덕성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부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기부와 봉사에 대한 자기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인사라든가 또는 이런 검증 또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판단할 재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가족들이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아름다운 재단, 천주교 관련 단체 등에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최근까지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을 양육하는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또 병원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도덕성만큼이나 유능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제1원칙으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간 대북 정책의 교집합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은 과거 미국 행정부 대북 정책과 비교하자면 압박을 계속 해나가되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간다 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지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조금의 인과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압박의 목적이 뭐냐? 압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대화를 견인하겠다. 이렇게 좀 인과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압박의 목적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을 성실한 대화로 이끄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이러한 공동된 인식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만 해도 그것만 이루어져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걸음을 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돼야 할 텐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남북관계가 좀 제 역할을 못했다, 소요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해 나가는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초부터 1년이 넘도록 비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오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그 사이에 4차, 5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조치가 그에 따른 대북 조치가 제재 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대화의 끈은 끊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다 막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5년 8월 25일 합의를 도출할 때가 네. 남북 간의 마지막 공식 대화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전면 차단한 제재 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있었느냐 했을 때 그 결과는 대답은 자명합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주장들이 있는데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남북 대화와 마찬가지로 대북 특사 파견을 저희가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울학 정보부장을 대북 특사로 보낸 결과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죠. 예.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박지원, 임동원 특사를 통해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북한이 육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정동영 특사를 보낸 결과 북한이 4차 육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가 남북관계 복원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예, 의원님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시공돼서 기반을 초기에 다질 때까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후보자께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제사회에도 남북한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재개를 위한 선결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은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해결 국면으로의 어떤 전환이 좀 선결 과제로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대북 개성공단 재개가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주시죠.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원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신 말이구나.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미국의 원비어 씨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됐었죠. 예.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1년 넘게 비밀 접촉을 해왔었다. 그러니까 그 원비어 석방과 또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대화를 여러 번 주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몇 번 만났다고 돼 있었죠? 구체적인 횟수까지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예. 1.5 트랙이라든가 또는 예. 트랙 2 방식으로 해서 여러 번 만난 거로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당사자인데 그 북한하고 비밀 접촉이 그동안 있어 왔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그 비밀 접촉도 끊어져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전임 통일부 장관한테도 물어봤는데 남북 간의 접촉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코리아 패싱이라고는 우리가 조언을 했는데 한국은 젖혀놓고 북한과 미국 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우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인 우리 한국이 우리가 의사를 가지고 있기, 우리 생각을 북한과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런 관계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 관계에서 어떤 하트라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최소한 우선 급한 대로 그런 비공식적인 접촉 라인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측면에서도 예. 우리 쪽에서도 그런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예. 트랙 2라든가 트랙 1.5 방식의 대화를 저희도 신중하게 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 대화가 없이 막혀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어떤 위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민간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방문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죠. 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유진벨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에 유진벨은 그동안 남북한 간의 다른 방북이 다 묶여있던 동안에도 예. 그 유진벨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린튼 이사장의 그런 예. 신분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북한 쪽에 계속 방북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거기는 방문하겠네요. 일단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유진벨이 하는 일이 의료품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였죠. 북한의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결핵 약과 치료 시설들을 장비들을 제공하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그 시작으로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대북 특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뭐 구체적인 그 특사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이라든가 지금 말씀 질의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아직 하진 못했습니다. 그건 해봐야죠. 예, 통일부 앞으로 장관 그런 되면 당장 눈앞에 일이 북한과 대화 물고 트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공직 그 후보자로서 그런 남북한 간의 대화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또 제가 거기 설명드리는 것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개인적인 견해를 내가 물었던 것인데 예. 예, 그만큼만 물어볼게요. 이산가족 우리 국회가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고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통일부가 적극 앞장을 서서 그 일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산가족 그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된 것을 저도 내용을 다 봤습니다. 예. 거기 나온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을 위해서도 북한과 어떤 대화기를 트는 게 시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처음에 공식적인 대화기를 트기 위해서는 먼저 비공식적인 대화를 옛날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걸 통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이뤄내고 대화가 딱 막혔을 때는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런 방안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어떻게 할 가지 건가요? 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상황 자체가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핵 상황이 쉽지가 않고 예.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또 이런 문제들을 협조해 나가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창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창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죠. 왜 그 선수 출전권 예. 자격 문제가 북한 선수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과거에 남북 단일팀을 이뤄가지고 저희 모든 국민들이 거의 상당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측면을 다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도 예. 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또 거기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경기 단체들 입장이 있고 선수들 입장이 있고 예.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살펴가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북한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 지금 이 동계 올림픽에 참여할 만한 그 IOC에서 예. 그런 기준에 도달해 있지 않아서 자격이 지금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예. 그것을 극복하고도 단일팀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그 여자 하키, 예. 여자 하키, 아이스 하키, 이가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단일팀 구성에 여자 아이스 하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해야 할 조치들이 어떤 게 있나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예. 지금 뭐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자 하키팀의 단일팀 구상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예. 북한이 또 호응해 온다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조성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자세가 조명균 후보가 좀 더 적극적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후보 지명된 지가 꽤 됐어요 지금. 예. 그래서 북한이 호응이 온다면 꼭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런 일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국제 아이스하키 그 연맹에다가 어떻게 호소를 해야 되고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그 출전하는 나라들의 동의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일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을 해야 돼요.
좀 더 적극적이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거에 명심하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지탄을 맨날 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좋은 분이지만은 이 대화 얘기하는 걸 보면은 지금 시국에 대한 인식이 남북 관계에서의 인식이 국방부 장관 하는 얘기나 외교부 장관 하는 얘기나 통일부 장관 하는 얘기가 똑같았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일부라는 것은 좀 더 남북한 대화 문제에 대해서 진취적이어야 된다. 정부가 똑같이 그런 장관들이 합의해서 말을 하지 말고 통일부는 조금 비록 어긋나는 일이 있더라도 이 국방부나 국정원과는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통일부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말하자면은 한반도 평화 문제에 대해서 통일부가 주도적인 입장에 서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전에 보면 항상 그냥 따라가는 입장에 섰어요. 그래서 이번 통일부 장관에 대한 기대를 하는 것은 우리 조 후보의 양력을 봐도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각오를 좀 말씀을 해주시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통일부가 좀 더 남북관계에 있어서 예. 좀 적극적인 입장에 대해서 주도적인 예. 역할을 해야 된다는 데서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예. 새겨서 그런 예. 방향으로 통일부가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그래야 나가도록 됩니다. 하겠습니다. 기존 통일부에 몸담고 있는 여러 관료들과 함께 보다 적극적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있어서 앞장을 서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근데 우리 후보 경력을 보니까 그동안 참 남들 돕는 일도 많이 했고 또 통일을 위한 일 많이 했어요. 그 경력도 보니까 통일부와 청와대에서도 청와대 통일비서관도 하셨죠? 예. 외교 통일비서관이었나요? 예, 여러 가지로 훌륭하다고.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석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강북갑 정양석 의원입니다.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후보자가 임명되시고 나서 언론에 이렇게 후보자를 소개했습니다. 화려한 복귀, 금의 환영, 대북 전략 정책동, 그 다음에 대북 관계 전문가, 남북 경협의 산 증인, 뭐 이렇게 후보자를 칭찬하는 언론 소개가 많았습니다. 저도 기대를 갖고 청문회를 준비했는데 약간 실망스러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후보자의 지난 일을 후보자 국장으로서 관련된 일을 사건 3가지를 한번 표를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후보자께서 2001년 교류협력국장 시절입니다. 당시 아시는 바와 같이 평양 8.15 축전에 방북 문제가 있었고 법무부에서는 당시에 통일부에 이적단체에 대해서 방북 불허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통일부는 국장 시절에 방북 승인했고 이분들이 북한에 가서 여러 가지 실정법 위반한 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결국 국회에서 당시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요구가 있었고 장관이 사퇴하게 됩니다. 그 당시 후보자께서는 최종 방북 승인 과정에서 관계 부처의 의견을 물었고 부처 간의 이견은 없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 거짓말 아닙니까? 법무부에서 공문을 보냈는데 이견이 없었다고 하고 그리고 후보자는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장관은 물러났고 또 두 번째 후보자 역시 2003년 교류협력국장 시절입니다. 통일부 제주평화축전 220만 달러 제공 관련해서입니다. 국정감사에서 유흥수 의원께서 현금을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렇지만 후보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급했는지 내역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후보자 답변이 사실과 맞지 않으니까 당시 정세현 장관도 그렇게 했습니다. 조 국장한테 확인해 보니까 당시 그 국감 시작 전에 김원웅 의원으로부터 돈 문제에 대해서는 보안을 유지해 달라고 요청을 받았다. 그래서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는 이렇게 했습니다. 당시에 어쨌든 저로서는 위증하겠다는 의도라든가 생각을 갖고 한 건 아니고 이렇게 무책임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에서 위증으로 처벌은 받지 못했지만 결국 좌천성 인사인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정책부장으로 인사 발령이 되게 됩니다. 결국 통일부가 책임을 물은 겁니다.
국회에 대한 무시고 저 정말 국회 경시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는 뭐 지금도 후보자가 진행되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에 관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후보자도 할 말이 많으시겠지만 또 표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경과 이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회의록 초안을 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열람을 누르고 수정 지시를 합니다. 그래 대통령이 나중에 회의록 수정본을 보고를 받고 국정원에서 1급 비밀로 관리해라. 그리고 회의록은 파일은 삭제해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건 뭐 수사 결과에서 드러난 사항입니다. 그러나 후보자는 기록관리비서관실이 전자문서 시스템이 폐쇄되는 1월 30일까지 종료 처리 버튼만 누르면 되는데 대통령 결재도 났고 근데 누르지 않습니다. 그걸 눌러놓으면 전자문서 시스템에서 국가 소위 그 기록원에 자동으로 이체가 되는데 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서 또 그 기간이 지난 뒤에 이제 후보자는 폐쇄된 전자문서 시스템을 기록관리비서관실에 요청해서 초안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2014년부터 3월까지 퇴직하게 될 때까지는 이제 전자문서 시스템이 끝났기 때문에 인쇄물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하지 않습니다. 후보자는 기록물관리법 위반으로 기소가 됩니다. 그렇지만 초안은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 때문에 무죄가 됐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청와대 기록이나 또 국가기록원에는 후보자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제2차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무죄 판결은 후보자의 그런 무책임한 행위까지 무죄 판결을 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단지 없앤 것이 초안이었기 때문에 기록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어떻습니까, 후보자?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이야기 나옵니다. 박근혜 정부 중요한 현안 자료가 아무것도 인계 인수받을 것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기록이 다 삭제됐습니다. 후보자 역시 그런 기록을 삭제하는데 국가의 사초를 삭제하는데 엄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저는 이 세 건의 사건을 통해서 후보자는 남북회담의 경험이 많은 전문가일지는 모르겠지만 윗사람의 말에 무조건 순응하고 비판의식이나 책임 없이 따라서 하는 정말 공인으로서 책임감이 결여된 그런 사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 사초 문제, 역사 기록에 관한 문제, 본인이 관련된 중요한 기록이 본인의 판단으로 본인의 착오라고 했습니다. 이건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착오로 기록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어느 재판 과정에서는 또 대통령의 지시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통령의 지시로 한 겁니까? 아니면 정말 본인이 판단을 잘못한 겁니까? 저는 이 인사를 보고 후보자 이 인사는 정말 보은 인사다. 전문가를 임용한 게 아니고 코드가 같은 대북 정책에 있어서 생각을 같이 한 사람에 대한 보훈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실망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후보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대통령의 지시가 됐든 혹은 본인의 판단이 됐든 후보자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또 배석까지 했던 제2차 남북정상회담 기록이 국가기록원에 없던 것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용서를 인사 한 말에도 없었습니다마는 사죄할 용의가 없습니까? 예, 존경하는 정양석 의원님께서 과거 제가 통일부와 청와대 근무하는 동안에 저희 부족함으로 생겼던 일들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제가 그 당시뿐만 아니라 그 후에도 계속해서 국민들에게 아주 송구스러운 마음을 갖고 많은 반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공직 후보자로 제가 이렇게 지명이 된 다음에도 과거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다시 한번 제가 되새기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마음을 되새기는데 이런 생각들을 다시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 같은 2007년도 남북 정상회담 대화락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여기 그때 당시에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제가 좀 더 치밀하게 잘 처리했더라면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제 부족함으로 이런 일이 생긴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님께서도 그리고 저희 스스로도 이 대화록을 갖다가 은폐하거나 그러기 위해서 이걸 폐기하거나 하는 그런 거는 전혀 그런 일조차도 없었고 생각도 없었다 하는 걸 갖다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은폐할 의도가 없었다고 한다면 후보자의 책임은 저는 더 크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버튼 한번 누르면 될 걸, 또 기간이 지났으면 윤쇄물로 넘기면 될 걸 가지고 후보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세 건의 사례를 비추어 봐도 후보자는 윗사람의 지시에 너무 순응한다, 그런 업무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저희들이 우려가 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 또 대외관계 어려움이 많습니다. 통일부 장관, 때로는 대통령께 대통령의 지시에 노라고도 할 수 있고 자유롭게 의사를 개진할 수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의 이 세 건의 사례에서 나타났듯이 후보자는 지나치게 윗사람에게 순응하는 스타일이다. 독자적으로 공인으로서 판단할 능력을, 기회를 보여주지 않았다, 이런 우려가 듭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대로 제가 윗사람의 지시에 순응하는 형이라고 저 자신은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보신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 것에 대해서는 또 제가 그만큼의 부족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위원님께 주신 그런 취지를 제가 앞으로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새기면서 업무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정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주 중요한 시기에 통일부 장관 후보로 지명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오늘 청문회가 지나고 공직에 취임하시게 되면 막혀있는 남북관계 그리고 북핵 미사일 위기 이런 것들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민족의 역사에 또 통일의 비전에 중대한 그 업적 이정표를 남기시길 기원합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남북관계 개선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인도적 측면에서 북한의 어린이 또 여성 노인 이들을 돕는 이런 그 시급성 이런 것들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는 좀 보수적 시각에서 아주 극보수적인 시각에서 퍼주기 논란 이런 것을 떠나서 남북 관계의 올바른 정책, 노선 이런 것들을 확립하기 위해서도 남북 관계 개선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전적으로 대한민국의 국익이 무엇이냐, 한국 경제의 사활적 이해가 걸린 문제로 바라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문제지만 지금 우리가 직면해 있는 핵미사일 문제, 그 위험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해결하는 것과 또 침체해 있는 한국 경제의 성장 그 출구 이런 것을 찾아 나가는 것은 적어도 지금의 이 시점에서는 일치된 이해관계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한국 경제의 정체 침체 이런 것들을 탈피하는 것은 둘 다 절박합니다. 아시다시피 그러나 어느 하나 쉽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재와 압박으로 대변되어 왔던 통일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은 또 필요한 이런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 전제 없는 교류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 우리 사회에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풀어지기를 기대할 수도 없는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제가 그 정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하나는
핵미사일이 고도화되었고 이것이 실전용 수준까지 와 있다. 이런 것들은 후보자도 그렇게 판단하고 국제사회에서도 또 우리 사회의 그 오피니언 리더나 아니면은 그 전문가들의 대부분 그 일치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 핵탄두의 소형화 내지는 규격화 이런 것들이 완성되거나 직전 단계에 와 있다. 이렇게 진단들 하고 있고 또 미사일의 그 사거리는 뭐 3,000km 이런 능력을 가지는 것까지 이렇게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미 한반도 전역을 넘어서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이게 최종적으로 미국을 위협할 수준의 ICBM의 그 사거리 능력을 확보하는 데까지 얼마만큼 그 시간이 걸릴 거냐 이런 것들을 두고 그 완성될 때까지 한 5년 안팎의 시간을 추정하는 이런 이들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3년 안에 남북관계의 돌파구를 만들지 못한다면 더 정확하게는 북핵 미사일의 평화적 해법을 만들어낼 수 없다면 우리도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어떤 공포와 시련 이런 것에 직면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게 현실화된다면 저는 한마디로 재앙의 시간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여기서 멈추게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핵과 미사일 폐기를 중장기적 과제로 분명히 하되 당장은 그 핵과 미사일 개발 이것을 동결시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남북관계 개선 또 북미관계 개선 이런 것을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한미 간의 조율을 전제로 해서 어떤 대책을 우리가 수립할 수 있는지 후보자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존경하는 이인영 위원님께서 그 북한 핵미사일 개발의 위험성, 시급성 이런 문제를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에 저희가 대처해 나가는 것으로서 이것이 시간이 이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 하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모든 가능한 방법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그동안의 제재와 압박으로 저희가 북한을 갖다가 이거 멈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그 결과는 사실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와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른 모든 수단, 특히 대화와 남북 간의 어떤 교류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것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그런 인식을 새 정부는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밖에서 많이 우려하고 계시는 것처럼 그동안 국제사회라든가 미국이 북한 핵 문제와 관련해서 가져왔던 어떤 인식이나 그런 방향과 좀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또 한쪽에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안들을 저희 스스로 빨리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관계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저희 안을 설득을 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도 저희가 북한과 남북 대화를 추진하고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다시 국제사회를 설득하고 이러한 저희가 선순환적인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 제재와 압박 이것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동원 가능한 수단이 아니라 지금 북의 핵미사일 개발 과정을 여기서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대화와 협상 이것들도 분명한 우리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채택되어야 한다. 이런 점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대화와 협상을 제재와 압박 일변도로 해왔던 것을 지속하면서도 또 때로는 우리의 군사적 억지 수단 이런 것들을 더 고도화하면서도 더 강력하고 더 현실성 있는 그 대화 협상의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의 상황을 타개하는 동원 가능한 수단으로 유효하게 작동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확고하게 정책적인 그 실천 이런 것들을 뒷받침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안보의 위기는 곧 경제 위기로 전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코리아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이니셔티브로 새로운 운명을 우리가 개척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이내에 이런 전환에 성공하지 못하면 5년 뒤에 미중 패권은 훨씬 더 그 각축을 본격화할 거고 또 일본이 재부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군사적 무장으로까지 가고 또 러시아가 동방으로 진출해 오는 이런 그 국제 정세가 노골화되면 저는 압축 성장의 대명사처럼 그 일컬어졌던 한국 경제의 신화, 여기도 중대한 시련이 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북의 고난의 행군, 그 어려웠던 그런 시절 못지않게 한국 경제는 여름임에도 불구하고 겨울처럼 추울 수 있는 시련의 시간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의 그 걸림돌로 북핵 미사일이 작용하고 있지만 이것을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대화 협상이라는 이런 수단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변화시키고 개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와 관련해서 장관에 취임하시면은 사명감을 갖고 새로운 우리 민족의 어떤 운명, 진로를 개척한다는 이런 아주 높은 사명감을 갖고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 통일부가 통일부로서의 어떤 자존감, 위상 이런 것들이 매우 떨어졌었는데 통일부의 모든 그 공무원들과 함께 이런 일에 좀 매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전해 봅니다. 다른 때하고 달리 남북 관계는 중단된 것을 다시 그 복원하고 이어가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지난 10년의 공백이 워낙 치명적이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이런 그 각오로 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남북 관계의 새로운 어떤 이정표를 만들었던 2000년 전후로 한 당시에 주무국장으로서, 교류협력의 주무국장으로서 또 그 청와대의 어떤 통일비서관으로서 이런 그 경험들을 살려서 어떤 의미에서 리세팅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각오로 장관이 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제기해 주신 사항들을 새겨서 앞으로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최경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조명균 후보자님 통일부 장관으로 후보자로 지명된 걸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또 이번 정부 들어서 지금 많은 분들 공직 후보자 검증 또 청문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솔직히 문제점이 없는 분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가운데서 저도 청문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우리 조명균 후보자님 관련해서는 도덕성 관련해서는 흠잡을 때가 저희들이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그나마 참 다행으로 생각을 하고요. 또 전문성 면에서도 물론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 10여 년간의 야인 생활이 있었습니다만은 통일부에 20년 이상 교류 협력을 담당해 왔다는 점에서 또 전문성 면에서도 기대가 됩니다. 그러나 이 통일부의 업무 수행 관련해서는 제가 생각하건대는 이 장관의 의지나 역량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남북 관계를 둘러싼 그 환경 그리고 또 이 대통령의 의지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관이나 또 부처의 공무원들의 노력보다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지금 그 남북 관계 특히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환경이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령과의 통일 정책에 대한 그 인식의 문제인데 혹시 우리 후보자께서는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이 남북 그 관계 현안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혹시 논의를 해본 그 기회가 있었습니까? 최근에 없었습니다. 최근에 없었고 언제가 가장 마지막이었습니까?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2013년, 14년 네. 경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에 비해서는 또 그동안 북한 핵 문제나 여러 가지 국제 환경이 많이 변했기 때문에 어떻게 그거를 풀어갈 것인가도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솔직히 과거의 남북 그 교류 협력사를 보면은 이 대통령과의 그 관계, 이 관계가 통일부 장관하고 관계가 밀접하지 않으면은 통일부는 한마디로 헛도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비선 라인 이런 쪽이 계속
활발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제가 대통령과의 관계를 여쭤봤고요. 혹시 역대 통일부 장관 중에 가장 훌륭하다, 존경하다 하고 싶다 이런 분이 혹시 있습니까? 어떤 분이세요? 제가 모셨던 통일부 장관님들은 나름대로 저한테 그래도 뭐 한두 분. 예, 교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 기본적으로는 저한테 큰 도움을 주셨고요. 뭐 과거 모셨던 이용구 부총리님이라든가 임동원 장관님, 정세현 장관님이 좀 더 저한테 더 최근에도 또 이렇게 말씀을 제가 많이 가르침을 받고 있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예. 그런 분들을 잘 벤치마킹 하셔서, 예. 업적을 남기시길 바랍니다. 후보자께서 지난 3월에 이런 말씀을 어느 강연에서 했다고 보도가 있었어요. 북한은 이제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다. 이게 지금 후보자의 북한 핵에 대한 최근의 인식이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자체로 표현만으로 제 인식은 아니고. 그러면 북한 핵을 북한이 스스로 포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쉽지는 않다. 기본적으로 거기 나온 대로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아주 희박하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노력한다면 이걸 포기하는 쪽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근데 그런 후보자께서 인식을 저는 제가 보건대로 말씀하신 사실상 없다. 포기할 가능성이. 그게 현실적인 인식이라고 봐요. 그걸 전제로 하고 이 남북 대화, 교류 협력을 저는 추진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가 그 발언을 질책하기 위해서 언급한 건 아니고요. 그 정확한 저는 현실 인식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그런 인식 하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건가, 현실적인 접근. 이게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 현실적인 인식인데, 지금 그래서, 국제사회가, 이 제재와, 대화, 이거보다는, 제재와 그러니까, 굳이 강조하자면은 지금 제재 국면이다, 압박 국면이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도 그렇게 인식하고, 국제사회도 모두가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금 개성공단을 아까 어느 의원님 질의에 재개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맞습니까? 재개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제사회가 개성공단 재개는 전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만 그렇게 해서 제재를 안 하고 다른 나라 보고는 제재해달라 그러면은 어느 국제사회가 호응을 하겠습니까? 재정단을 재개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분명히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훼손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왕 있는 개성공단 중단되어 있는 거를 언젠가는 재개한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문제는 그거에 대한 전제 조건과 환경 이게 지금 안 되는 상황에서 자꾸 그런 메시지를 보내니까 북한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새 정부 돌아가고 이제 국제사회는 다 지지하고 하지만은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재가동 해가지고 연간 몇억 달러씩 인건비를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잘못된 메시지가 가고 있지 않나 말이죠. 그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문재인 대통령 지금 미국 방문하셔가지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하고 북한 핵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엄중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잘못된 메시지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제시를 하면은 그게 어떻게 되겠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분명하고 단호한 입장을 이 자리에 좀 밝혀주세요. 개성공단 재개 문제에 대해서. 자,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으면은 하지 않겠다든지 무슨 그런 얘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막연하게 그냥 북한 핵 문제가 진전돼 가는 걸 봐서 재개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야 우리의 대북 정책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인정을 하겠습니까? 분명한 입장 한번 밝혀보시죠.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북핵 문제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재개가 사실상 어렵다 보고 있습니다. 북핵 문제에 지금 같은 상황이 뭘 의미합니까? 지금처럼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재의 압박을 통해서 북한이 대화가 나오도록 북핵 포기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그러니까 이런 북핵을 포기하지 않으면은 개성공단 재가동은 없다. 그 얘기입니까? 완전한 또 표현의 문제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북핵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개성공단을 재개된다 이렇게도 표현하기도 저희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면요 지금 유엔 제재 결의 또 미국의 단독 제재 이거 관련해서 개성공단 문제에서는 분명한
지금 국제사회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막연하게 지금 북한 핵 포기가 전제되지 않고 미사일 도발이 전제되지 않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재가동을 언급한다는 그 자체가 매우 저는 혼선을 초래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거든요. 북한 핵 포기와 미사일 도발 중단 전제되지 않으면은 개성공단 가동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북한이 나아가는 확실한 그런 것이 보일 때 저희가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적극 검토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떤 결과로서 북한의 핵 포기, 미사일 완전히 포기 그런 경우에 개성공단 재개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또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은 표현일 것 같다는 생각이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님 답변 취지를 잘 이해가 지금 못하겠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 계셨고 트럼프 정부도 그렇고 유엔도 그렇고 북한 핵 미사일 도발이 전제되지 않으면은 개성공단 안 된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알고 그런데 어떻게 지금 그 대북 정책의 주무장관께서 그런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시면은 그건 곤란하죠. 위원님께서 주신 그런 지적은 우리가 어쨌든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이런 걸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노력하라는 취지로 제가 적극적으로 아니, 이해를 하고 취지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북한 핵 개발 중단이나 그다음 미사일 도발 전제가 되지 않으면 개성공단 그 가치에다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예, 도발이 계속된다면 개성공단 재개는 어렵습니다. 예.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요, 또 지금 금강산 관광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 입장은 뭡니까? 금강산 관광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게 저희 관광객이 피살된 거로 인해서 중단이 됐습니다만 그 후에 북한 핵 문제가 상황이 훨씬 더 엄중해지고 국제사회 제재가 북한에 대해서 재개돼야 된다고 생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까? 기본적으로 재개되는 방향으로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가는 것이 저는 남북관계 측면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개성공단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재개가 어렵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변 보장, 안전 보장이 북한에서 예. 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그렇다고 지금 그 억지를 부리고 있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 금강산 재개 이렇게 그런 확실한 입장을 견질하면서 해야 북한이 대항해 체계로 나온다 하는 생각을 꼭 좀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경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기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기준 의원입니다. 먼저 그 조명은 후보자, 장관 후보자 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그 마지막으로 통일부에서 그 재직했을 때 직함이 뭐죠? 개성공단 사업지원단 단장으로 이랬죠? 근무한 게 예. 마지막 직함입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6년 2월까지.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 가게 된 게 인사 조치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인사 조치를 받아가지고. 인사 조치는 아까 이제 정향석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경수로 사업 지원 기획단 정책조정부장으로 간 것이 인사 조치로 인해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네. 그 앞에 그렇게 됐죠? 예. 원래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있다가 경수로 사업지원단 정책조정부장으로 갔는데 이것은 2003년도 국정감사에서 정세현 전 장관과 함께 그 위증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위증 고발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이런 인사조치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해서 그렇게 그 보직을 받은 거죠. 예, 그 건과 관련된 인사 조치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남북 관계에 있어서는 이제 투명성, 우리가 북한에 지원할 때는 투명성이 꼭 필요하고 또 우리 이제 장관께서 앞으로 나와서 국회에서 증언하고 이럴 때는 이 국회를 존중하고 국회에서 다른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후보자 보면은 이런 그 뭐라고 아까 그 위중한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말이 이미 나왔기 때문에 제가 그걸 되풀이하지 않겠습니다만은 그 남북 관계를 할 때 이렇게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든지 아니면은 국회에 와서도 또 다른 사유에 의해서 사실대로 말을 안 하고 다른 말을 한다고 한다면은 장관 후보자로서는 이게 상당히 좀 점수를 주기가 어렵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한번 말씀을 좀 해보세요. 예, 거듭 당시에 제가 좀 그렇게 부적절한 대처로 인해서 그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공직을 떠나서 나가 있는 동안에도
그때 일들을 많이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투명성이라든가 저희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소통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제가 절감을 하는 그런 계기를 가졌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직 그 재판을 받고 있는 게 끝나지 않았죠? 예, 그렇습니다.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죠. 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게 2008년 정상회담 회의록과 정상회담 회의록 문서관리 카드 두 가지죠. 그러니까 문서관리 카드가 있고 또 회의록의 파일 그 두 가지 때문에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1심, 2심에서는 그게 결제가 될 전의 문서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볼 수 없다. 그래가지고 무죄가 선고된 거 아니겠습니까? 1심, 2심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문서 관리 카드나 이 회의록 파일 자체를 삭제하거나 이것을 그 기록물에서 빠뜨리게 한 거 그것은 사실이죠. 그거는 변명할 수 없는 기록물로서의 자, 그 기록물이라든지 그 관리 카드 자체를 대통령이 결제를 완료해서 그 대통령 기록물로 보느냐 안 보느냐 그거는 별도의 문제이고 이 문서 관리 카드라든지 회의록 파일 자체를 삭제하거나 그 기록물에서 빼버린 거는 사실 아닙니까? 제가 그건 맞아요. 예. 예, 초본일 녹취록을 만드는 초본이지. 과정에서 초본을 삭제한 거는 맞습니다만 기록물로서의 그에 어떤 대한 법적 대화록이나- 평가는 지금 받고 있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게 무죄가 된다 한들 그런 그 문서 관리 카드라든지 회의록 그 원본 초본이라고 하겠습니다. 초본이 사라지게 한 것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제가 삭제한 건 맞습니다만 법원 판결에도 나와 있듯이 초본은 삭제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는 그런 판단에서 법원이 무죄 판결한 알겠습니다. 걸로 이해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면은 내용은 어떤 겁니까? 그 삭제한 회의록 문서 관리 카드라든지 회의록 초본의 원래 내용이 뭐였죠? 이게 문제가 된 이유가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할 때 우리 후보자 그때 배석을 했죠? 예, 배석을 해서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담을 하면서 북NLL을 포기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 부분을 빼고 다시 결제를 하라고 그러고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뭡니까 그러면? 그냥 그렇게 단순히 보도가 되고 있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녹음 테이프를 풀어서 녹취록을 만드는 과정에서 처음에 나온 초본을 저희가 일단 방금 컴퓨터에 후보자 올렸던 그 것이- 말씀하신 거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 삭제된 예, 예. 부분이 그게 아니라는 거? 예, 초본을 삭제한 겁니다. 저희가 그러니까 그 기재가 어느 기소된 부분이 것도- 삭제됐는지는 지금 내가 그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양이 예. 많아서 답변하기 어렵습니까? 아니면 제가 말한 그런 취지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발언이 그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발언 없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죠? 예,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후보자께서 이 개성공단이라든지 그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걸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난번에 우리 대통령 선거를 할 때 공약으로 개성공단을 확장하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상황이 좀 개선이 된다든지 그렇게 하면은 뭐 추진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현재 유엔 결의안을 보면은 2321호 31항 내용이 뭔지 아시죠? 예. 예, 유엔 회원국의 금융기관의 북한 내 사무소와 은행 계좌를 개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32항은 북한에 대해서 무역을 하는 경우에 금융 지원을 금지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개성공단을 확장한다든지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는 경우에는 은행 계좌 또 은행 지점을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반드시 들어갈 텐데 당장 유엔 결의안에 위반이 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겁니까? 앞에서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상황은 북한 핵 문제가 지금 같은 상황이 아니고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 국면으로 전환된 다음에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저희가 추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지금 북한에 대해서 부과되어 있는 그런 제재도 함께 같이 저희가 해소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나가면서 개성공단 재개 문제를 검토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인도적 지원을 하려고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계획을 하고 실제 또 의사타진까지 북한에 했는데, 북한에서는 우리가 주는 그런 인도적 지원도 받지 않겠다고 지금 의견을 통보해 왔지 않습니까? 이런 마당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뭐 인도적 지원까지도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한다는 게 상대방은 받을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이렇게 지나치게 계속 주겠다고 이렇게 사인을 보낸다고 한다면은 북한이 우리의 의도를 다르게 생각하고 또 항상 자기들은 가만히 있으면은 언제든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북한에 대해서 무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남북 관계가 오히려 지금보다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부분이 제가 볼 땐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북한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제의를 하더라도 서두르거나 또 북한이 오판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유념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관계에 있어서는 북한이 우리가 직접 지원하는 것은 아마 현재 제재와 압박 단계에 있는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여론이라든지 또 우리가 거기에 가담해야 되는 그런 현실 때문에 북한이 거절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을 우회적인 방법으로 하는 것은 북한도 받아들일 가능성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를 들면은 기구를 통해서 하는 북한에 대한 예를 들어 인도적 지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양식 같은 이런 것들은 북한에서도 아마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선언적으로 우리 이제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이제는 그 부분을 이제 북한이 하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한이 오판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정책적 고려를 할 때 좀 신중히 좀 접근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위원님이 주신 취지를 충분히 새기면서 정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존경하는 최경환 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후보자가 이번 3월에 어디 강연을 하면서 북한이 사실상 핵포기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후자의 문맥을 보면 또 다른 말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가 북한이 핵포기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맞는 설득 논리를 가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포기를 하지 않는다 이러면 이 북한 핵포기는 요원한 일이 되면서 통일부 장관이 계속해서 그런 취지의식을 갖고 있다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도 한번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제가 표현을 좀 더 신중하게 앞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기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강창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주시 갑의 강창일 의원입니다. 일단은 지명된 거 축하하고요. 세간에 요즘 그럽디다 산무 후보라고. 아들이 없어요? 아들? 예. 아들 없고 돈 없고 결점 없다고. 산무 후보. 그래서 저거 보면서 이 청문회 참 재미없겠구만 이렇게 했는데. 근데 장관이 되면은 그 밑에 분들이 되게 애먹을 것 같아요. 이 산무 후보 결코 좋은 이 결벽증 걸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 물어봅시다. 국세청에 갔다가 어떻게 통일부로 오셨어요? 예, 제가 곧 당시에 개인적인 얘기입니다만 결혼을 했고요. 국세청에 가도 지방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떨어져 지내는 것이 힘들었던 것이 이유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제가 이산가족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답변을 원한 게 아니고 통일돼야 된다. 통일의 민족의 최대 과제니까 이렇게 답변했는데, 그렇게 답변했는데 이산가족 되고 싶지 않아서? 아니, 그게 저 자신이 이산가족이어서 예. 이산가족. 예, 나도 그렇습니다. 청주하고 서울에서 이산가족. 예,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좀 적절하게 표현을 못했습니다. 청주에 살다가 이거 서울하고 이산가족 하니까 서울에 근무하고 싶어서 옮겼다는 말로 잘못 예, 들었구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이산가족이에요. 예. 원적이 어디예요? 예,
원적이 어디시냐고. 한경남도 북청입니다. 그래요. 자, 질의하겠습니다. 예. 저기 2016년도부터 말이죠. 저희들이 외통위원회에서 통일부를 저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반통일부로 전락했다고 수차례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 헌법 제4조에 통일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런데 통일부는 그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 평화 후통일은 말이죠. 뭐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만들어진 게 아니고 박정희 대통령 후반기에 만들어진 대원칙입니다. 예. 선평화 후통일. 그렇죠? 예. 알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데 박근혜 정부가 초기는 좋았습니다. 2014년 1월에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3월에 드레스덴 선언, 통일 대방론. 그 뭐 주술 정치를 했는지 뭐 통일 대방론이 어디서 나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좌주간에 이 모든 국민들에게 통일의 그 기대를 고취해주는 그런 아주 좋은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통일준비위원회도 만들었어요. 지금도 존재하는데 하나도 일은 못하고 회의만 하다가 혈세만 낭비했어요. 아무 일도 못했어. 이때까지는 전 좋았는데 2016년 들어와서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 뭐 북한 종업원 12명이 탈북하는 그 사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급증했더니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북한에서 주민들이 이탈할 것이다. 실제 조사해 왔더니 그게 전부 다가 이념형이 아니라 생계형 이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이 북한 붕괴론을 왜곡 선전했어요. 그러니까 그 평화적 통일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겁니다. 북한 붕괴는 평화적 통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헌법적 가치로 훼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다음에 뭐 그 정도만입니까? 뭐 최근에 어디 언론에 봤더니 뭐 확인 못 해봤습니다만은 김정은 제거설도 어느 언론에 나오더라고요. 한국 정부하고 미국하고 해서 제거하려고 했다는 며칠 전에 그걸 봤는데 그래서 반통일 반평화 정책으로 나아갔다 이 얘기예요. 제가 이런 얘기하는 거 알고 계세요? 예, 저도 뭐 대략적으로는 그런 얘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장관에 되시면은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어떤 식으로 통일 정책이 전개됐는지 그리고 제발 장관 되시면은 대통령 시키면 말만 듣고 초대시키면 말만 듣는 장관 하지 마시고 국무위원 아닙니까? 국무위원이니까 소신껏 통일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왜 국방부에 짓눌려서 그냥 아무 얘기 못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그런 식의 무소신한 국무위원이 되지 마시고 통일 문제 관련하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셔야 된다. 잘못하다가 소신 없는 장관이 될 수가 있어서 그래요. 걱정돼서 그래요. 예? 소신껏 일할 수 있겠어요? 예? 속기록이 안 나오니까 답변을 해야죠. 예, 존경하는 강창일 위원님께서 주신 지적을 깊이 새겨서 저희 통일부가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통령께도 아니건 아니라고 노라고 할 수 있는 국무위원이 돼야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이죠. 최고의 인권은 생존권입니다. 예? 자유권 이전의 생존권 최고의 인권입니다. 그건 인류 역사상 그래요. 그래서 밥 세 끼 먹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국회에서도 그냥 뭐 특히 우리 자유한국당 우리 새누리당 옛날에 주장해서 북한 인권법도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만들어 놨죠. 북한 인권법. 그런데 북한에서 지금 5세 미만의 어린아이들이 지금 28%가 영양실조에 걸려 있어요. 아시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 엄청나게 많고 백신 같은 거 없고 아니 그런 인도적 지원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부 막아놨어. 예, 여기 저 도표 나중에 저 보내주겠는데 과거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기금 쭉
보게 되면은 이건 해도 너무해. 과연 북한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에게 과연 인도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냐 이거예요. 아니 저 아프리카에 전 세계에 전부 우리가 인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선진국답게. 왜 북한에 대해서 같은 동포산 북한에서 이렇게 인색했냐 이거예요. 작년에는 총 9,900만 원 했더라고요. 예? 김대중 정부 때에 저 2,190억 말년에 2,190억 했는데 작년에는 겨우 99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통일 얘기하고 평화 얘기하고 인도 얘기할 자격이 있겠냐 이거예요. 예? 9,900만 원. 9억도 아니에요. 9,900만 원. 그래서 이 정치하고 인도 문제는 분리해서 예? 특히 이산가족이니까 북한 동포들이 어려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자꾸 이걸 가지고 뭐 이동 가지고 핵미사일 개발했다. 인도 지원 안 했더니 핵과 미사일 더 개발하더라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그런데 자꾸 그냥 이상한 여론을 여론을 호도하면서 인도 지원 안 했더니 핵하고 미사일 더 개발했잖아요. 과거 역사 쭉 그렇게 증명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발 인도 지원 이 문제 특히 농산물들 이런 것들 또 한국에 남아도는 농산물도 있을 것이 잘 수급 조정하면서 그리고 엄청나게 지금 남북 협력 지금 남아있죠? 예? 예, 그렇습니다. 써야죠. 국내 세금으로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소신껏 이런 문제도 해 주십시오. 이런 얘기 드리고요. 그런 비공식적인 접촉 라인이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기본적인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예. 저희가 남북 대화를 재개하는 측면에서도 예. 우리 쪽에서도 그런 미국과 북한 간의 접촉과 유사한 방식의 그런 예. 트랙 2라든가 트랙 1.5 방식의 대화를 저희도 신중하게 좀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무 대화가 없이 막혀 있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기도 합니다. 남북 간의 어떤 위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최근에 민간단체가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 방문하려고 했는데 북한이 거부했죠?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번에 유진벨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에 유진벨은 그동안 남북한 간에 다른 방북이 다 묶여있던 동안에도, 예. 유진벨을 이끌고 있는 스티브 린튼 이사장의 그런 예. 신분이라든 그런 것 때문에 북한 쪽에 계속 방북이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마 이번에도 거기는 방문하겠네요. 일단 뭐 그렇게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가 유진벨이 하는 일이 의료품 갖다가 지원해 주는 거였죠? 북한의 결핵 환자들에 대해서 결핵약과 치료약과 치료시설들을, 장비들을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죠, 예.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트는 방법이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시작으로서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여론도 많이 있어요. 대북 특사.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어요?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사람이 가면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직 뭐 구체적인 특사와 관련해서 어떤 구상이라든가 지금 말씀 질의해 주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아직 하진 못했습니다. 그럼 해봐야죠. 예, 통일부 장관 앞으로 되면 그런 당장 눈앞에 일이 북한과 대화 물고 트는 건데 예. 거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으면 안 되죠. 또한 한편으로는 지금 이제 제가 공직 후보자로서 그런 남북한 간의 대화를 복원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구체적으로 또 제가 거기 설명을 드리는 것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데 좀 어떨까 하는 그런 측면도 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구체적으로는 방안을 앞으로 모색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개인적인 견해를 내가 물었던 것인데 예, 그만큼만 물어볼게요. 이산가족 우리 국회가 8월 15일을 계기로 해서 이산가족 상봉을 하자라고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결의안을 채택을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합니까? 통일부가 적극 앞장을 서서 그 일이 되도록 해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각오와 계획을 말씀해 주시죠.
예, 지난번에 국회에서 본회의에서 이산가족 그 상봉 촉구 결의안 채택된 것을 저도 내용을 다 봤습니다. 예. 거기에 나온 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 정부 차원에서도 제가 공직에 취임하게 된다면 적극적으로 국회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일을 위해서도 북한과 어떤 대화기를 트는 게 시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처음에 공식적인 대화기를 트기 위해서는 먼저 비공식적인 대화를 옛날에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걸 통해서 공식적인 대화를 이뤄내고 대화가 딱 막혔을 때는 그랬거든요. 예. 네, 그런 방안도 생각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여러 어떻게 할 가지 건가요? 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과거의 경험도 있고요. 예.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워낙 상황 자체가 지금 남북관계 상황이나 북핵 상황이 쉽지가 않고 예. 또 저희가 국제적으로 또 이런 문제들을 협조해 나가는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런 문제들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보면서 신중하게 그리고 필요하다면 또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평창 올림픽이 다가오고 있는데 평창 올림픽에 남북한 단일팀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가 크죠. 우리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세계적인 큰 관심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문제가 좀 있죠. 왜 그 선수 출전권 예. 자격 문제가 북한 선수들이 거기에 이르지 못했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이 뭡니까? 일단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현재까지 과거에 남북 단일팀을 이뤄가지고 저희 모든 국민들이 거의 상당한 감동을 받았던 그런 측면을 다시 평창 올림픽을 통해서도 예. 재현됐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만 예. 여러 가지 또 거기에 고려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해당 관계 경기 단체들 입장이 있고 선수들 입장이 있고 예. 북한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면밀히 살펴가면서 저희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묻는 것은 그러니까 그 북한 선수들이 국제 경기에 지금 이 동계 올림픽에 참여할 만한 그 IOC에서 예. 그런 기준에 도달해 있지 않아서 자격이 지금 없는 상태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인데 예. 그것을 극복하고도 단일팀을 할 필요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그 여자 하키, 예. 여자 하키, 아이스 하키 이 문제가 우리가 유력하게 보고 있어요. 단일팀 구성에 여자 아이스 하키. 그러면 그걸 위해서 해야 할 조치들이 어떤 게 있나 묻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국제사회에서. 예, 지금 뭐 제가 그렇게 구체적으로 여자 하키팀의 단일팀 구상과 관련해서 어떤 안을 생각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예, 다만 그런데- 기본적인 그런 방향으로 예. 북한이 또 호응해 온다면 또 여러 가지 여건이 예, 후보자께서는 지금 우리 윤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전 중으로 최대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하되 위원님 한 분의 질의 시간은 답변을 포함해 10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혜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시 오정구 출신 원혜영입니다. 후보자께서 20여 년간 근무했던 통일부의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서 감회가 더 특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장관으로 임명되면 정세현 장관에 이어서 두 번째 통일부 출신 장관의 기록을 갖게 될 것입니다. 통일부 출신 장관으로서 애정을 가지고 통일부의 위상을 새롭게 끌어올리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을 이뤄내는 데 기여하는 장관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후보자 도덕성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부터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이 기부와 봉사에 대한 자기 실천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을 인사라든가 또는 이런 검증 또는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중요하게 판단할 재료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니까 가족들이 유니세프, 국경 없는 의사회, 아름다운 재단,
천주교 관련 단체 등에 매월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후보자가 최근까지 북한 이탈 주민 청소년을 양육하는 단체의 운영위원으로 직접 봉사활동을 하고 또 병원에서 봉사하는 모습이 바로 우리 공직자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좀 격려와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도덕성만큼이나 유능하게 일을 해서 성과를 내는 장관이 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이 내일 이루어집니다. 아마 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북핵 문제 해법 모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제1원칙으로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이 최고의 압박과 개입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으며 한미 양국 간 대북 정책의 교집합, 공통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존경하는 원혜영 위원님께서 질문 주신 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대북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는 최고의 압박과 개입은 과거 미국 행정부 대북 정책과 비교하자면 압박을 계속해 나가되 대화를 통해서도 북한 핵 문제를 풀어나간다 하는데 좀 차이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을 지금 저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북한 핵 문제 해결과도 상당 부분 공통점이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걸로 얘기하셨는데 조금의 인과관계를 좀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압박의 목적이 뭐냐? 압박을 통해서 그렇습니다. 대화를 견인하겠다. 이렇게 좀 인과관계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겠죠. 예, 압박의 목적은 지금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북한을 성실한 대화로 이끄는 데 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미 간에 이러한 공동된 인식을 확인하고 신뢰를 쌓는 출발점으로 삼는 것만 해도 그것만 이루어져도 북핵 문제 해결에 큰 걸음을 떼는 것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앞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방법이 다각적으로 모색이 돼야 할 텐데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남북관계 차원의 대책이 무엇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그동안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 우리 남북 관계가 좀 제 역할을 못했다, 소요되어 있다 이런 측면으로 상황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북핵 문제 해결을 국제사회와 같이 공조해 나가는 부분도 앞으로 계속해 나가고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 남북 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 노력도 같이 병행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 핵 문제 해결과 남북관계 개선은 선후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해서 북핵 문제 해결에 주도적인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이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초부터 1년이 넘도록 비밀 외교 채널을 가동해 오고 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핵 문제는 우리에게 절박한 생존의 문제입니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 과감하고 실용적인 해법이 필요합니다.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남북관계를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병행하겠습니다. 이산가족 등 시급한 인도적 현안을 비롯해 산적한 남북관계 사안들도 남북이 머리를 맞대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임명된다면 변화한 현실에 맞는 창의적인 접근을 통해 분단의 고통을 해소하고 통합의 미래를 준비하겠습니다. 대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국민 합의와 국제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고 국민의 말씀을 경청해 폭넓은 합의를 만들고 일관되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대북 정책의 성패를 가름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도
더욱 긴밀히 소통하겠습니다. 국제사회와도 밀접하게 협력하겠습니다. 능동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알리고 설득하는 한편 필요한 협력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통일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크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습니다. 조직의 정비와 쇄신에도 만전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심재건 위원장님,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통일부 사람입니다. 통일부를 떠나서도 통일 문제에 대한 애정과 고민은 한순간도 놓지 않았습니다. 저의 공직 생활을 통일부에서 다시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된다면 헌법적 가치와 국민의 여망에 부응해 한반도가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후보자에 대한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윤영석 의원님. 네, 자유한국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영석 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 진행에 앞서서 자료 제출과 회의 진행 관련해서 몇 가지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난 6월 7일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에 대한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후보자에 대한 신상에 많은 의혹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에 따라서 많은 자료 요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보자는 세금 탈세, 또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논문 표절 등의 의혹에 대한 자료를 아주 부실하게 제출했었고, 또한 아예 많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인사청문회 도중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여러 차례 이러한 것을 제출하기를 요청을 했지만은 전혀 이행이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2004년 당시 후보자가 매도했던 봉천동 주택세 채의 거래 내역서, 또한 봉천동 건물 매도에 따른 부동산 세금 납부 내역, 이러한 자료를 다음 날인 6월 8일까지 제출하겠다고 했지만은 결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그 세금 납부 내역 자료는 국세청의 전산 정보 시스템에서 후보자 본인이 신청만 하면 바로 제출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료입니다. 아주 간단한 것인데도 결국 후보자는 그런 것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은 본인의 세금 탈세 사실을 숨기기 위한 것이 아닌가, 또 우리 인사청문회를 무력화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러한 그 자격 미달, 또 자료 제출로 미비하고, 또한 자질이 부족한 이러한 그 후보를 결국은 외교부 장관으로 임명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다는 그런 의사를 제가 표명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통일부 장관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본의원이 63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 다수의 지금 중요한 자료가 지금 제대로 제출이 안 됐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 지난 10년간의 종합소득세 납부 내역, 또 2008년 이후 종합부동산세 납부 내역 등의 자료에 대해서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6년 2월에 후보자가 매도한 그 의정부 주택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내역도 아직 제출이 안 됐습니다. 이러한 것을 금일 오전 중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위원장님께서 지난 6월 7일 인사청문회에서 자료 제출 미비에 대한 위원님들의 불만이 상당히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오늘 이러한 자료가 반드시 오전 중에 제출될 수 있도록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사이에 4차, 5차 핵실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따른 대북 조치가 제재 조치가 강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북미 간 대화의 끈은 끊기지 않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재
어떻습니까? 남북 간 공식 대화 채널이 다 막혀 있죠? 예, 그렇습니다. 마지막 대화가 언제였습니까? 제가 기억하기에는 2015년 8월 25일 합의를 도출할 때가 네. 남북 간의 마지막 공식 대화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전면 차단한 제재일변도의 대북 정책이 효과가 있었느냐 했을 때 그 결과는 대답은 자명합니다. 미국의 사례처럼 제재를 하면서도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공식, 비공식 접촉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후보자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데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한 주장들이 있는데 대북 특사 파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다른 남북 대화와 마찬가지로 대북 특사 파견을 저희가 지금 꽉 막혀 있는 북핵 문제 해결이라든가 남북 관계 복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이울학 정보부장을 대북 특사로 보낸 결과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된 것이죠. 예. 또 2000년 남북 정상회담도 박지원, 임동원 특사를 통해서 성사될 수 있었습니다. 2005년에는 북한이 육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고 핵무기 보유를 선언한 상황에서도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정동영 특사를 보낸 결과 북한이 4차 육자회담에 복귀하고 9.19 공동성명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대북 특사가 남북관계 복원과 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는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장관의 견해는 예, 의원님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의합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묻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시공돼서 기반을 초기에 다질 때까지 통일부 교류협력국장으로 후보자께서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 남한과 북한 그리고 남북 관계에서 개성공단이 갖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고 그 중단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합니까?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겠습니다만 개성공단은 남북 관계에 있어서 남북 경협뿐만 아니라 남북한 간의 어떤 군사적 긴장 완화에도 기여하는 측면이 있고 또 국제사회에도 남북한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여러 가지 남북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었던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성공단 재개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또 재개를 위한 선결과제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는 개성공단은 재개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북핵 문제와 관련된 그런 상황이 워낙 엄중하기 때문에 그 북핵 문제와 관련된 해결 국면으로의 어떤 전환이 좀 선결 과제로 필요하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대북 개성공단 재개가 앞으로 지나가지 못하게 주시죠. 제대로 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예, 원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이석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석현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번에 미국의 원비어 씨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보도가 됐었죠. 예.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과 1년 넘게 비밀 접촉을 해왔었다. 그러니까 그 원비어 석방과 또 북한 핵 문제 관련해서 상당히 이렇게 대화를 여러 번 주고받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됐어요. 몇 번 만났다고 돼 있었죠? 구체적인 횟수까지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예. 1.5 트랙이라든가 또는 예. 트랙 2 방식으로 해서 여러 번 만난 거로 저도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이 한반도 문제 관련해서는 당사자인데 그 북한하고 비밀 접촉이 그동안 있어 왔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그 비밀 접촉도 끊어져 있는 거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난번 전임 통일부 장관한테도 물어봤는데 남북 간의 접촉이 전혀 없는 걸로 이렇게 예. 보이더라고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는 코리아 패싱이라고는 우리가 조어를 했는데
한국은 젖혀놓고 북한과 미국 간에 직접적으로 어떤 거래가 일어날 수가 있는 그런 우려, 그건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어떤 경우라도 당사자인 우리 한국이 우리가 의사를 가지고 있기, 우리 생각을 북한과 미국과 한국 사이에 그런 관계에서 반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따로 만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남북관계에서 어떤 하트라인이 필요한 거 아닌가, 공식적인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필요한데 또 최소한 우선 급한 대로 장관 후보자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와 말씀에 있는 그대로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셔서 오늘 청문회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 진행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를 받고 모두 발언을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의 주 질의와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들은 후 다시 보충 질의를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선서를 받기 전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를 간략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1980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후 2008년 퇴직할 때까지 통일원 교류협력국 총괄과장, 인도지원국 인도과장, 통일부 교류협력국장, 경수로 사업지원기획단 정책조정부장, 초대 개성공단 사업지원단장, 대통령 비서실 통일외교안보정책 비서관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합니다. 2017년 6월 29일 공직 후보자 조명균. 다음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모두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재건 위원장님, 존경하는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청문회 준비를 위해 노고를 기울이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새 정부의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국민의 대표이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서 저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자리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아울러 장관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오늘 위원님들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겨 국익과 민의에 어긋남이 없이 직무를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저는 1984년 당시 국도통일위원이었던 통일부에 들어와 20년 이상 통일정책, 교류협력, 남북회담 개선공단 등
통일 업무 전반의 현장 실무와 정책에 종사해 왔습니다. 또한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국가 전략의 차원에서 외교와 안보, 통일 문제를 종합적으로 다루어 본 경험도 있습니다. 공직을 떠나서 보냈던 시간은 남북관계 현장에서 가졌던 고민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되돌아보는 소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으로 일하게 된다면 저의 경험과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동료들과의 팀워크를 통해 보완해 나가며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엄중하고 복합적인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북관계는 단절되었고 한반도 문제의 국제화도 심화되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 임명된다면 대한민국의 주도적 노력으로 우리가 처한 어려운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고 핵과 전쟁 위협이 사라진 평화로운 한반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북한의 도발과 위협에는 단호하게 대처하되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